자, 1급에 들어간 소담 봉담 오늘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교수님한테 약간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좀 더 꺼내서 더 길게 씹고 싶은 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제가 갖고 온 단어들의 단골로 등장하시는 분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네네네. 아리백 그런 거 몰라도 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거 오늘 정치번역기에 제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가져오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정치번역께서 안 하더라고요. 이제야 조금 교수님의 취향 싫어하는 거 완전 싫어하실 거는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밖으로 꺼내놓는 그 용감함, 예. 그 용감함에 그 기백에 너무 놀랐거든요. 아리백을 몰라도 된다, 알 필요 없다. 근데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데 아리백을 몰라도 된대. 아니 이건 무슨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나온 말인가? 아마 흔히 떠도는 농담인데 네. R200은 몰라도 된다. R200이요? 숫자 200? 숫자 200. R200은 몰라도 된다고. 탄소 중립만 알면 된다고. 야.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새로운 해석인데.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예. 근데 저는 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이런 어떤 그 원래의 개념을 이상하게 틀어서 이해하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모르겠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해버리는 그거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말이야. 네.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가 중요하지 말이야. 뭐 안다고 지금 뭐 잘난 척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심지어 이것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거 몰라가지고 망신 한번 크게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걸 물어보는 이재명 당시 후보도 사실 약간 얄밉게 물어보긴 했는데 살짝 그렇지만 근데 이제 머쓱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평생의 치욕일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마 그 장면 때문에 일부러 더 아리백 그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그게 저는 여기에 잔상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조금 조롱조로 아니면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버릇없어 보이게 예의 없어 보이게 말한 거 아닌가. 그 또 하나의 질문. 정말로 그러면 몰라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몰라도 되라고 말하죠. 내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르는 것 같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죠. 완전히 모르진 않겠지만 지금 그냥 모른다는 말씀을 고급스럽게 그러면 이건 또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인가.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몰라도 되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하잖아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한테 좀 도대체 이 정치 혐오적인 태도인가 이것이 아니면 반지성적인 태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일단 둘 다는 맞는 것 같아요. 둘 다는 맞다. 정치 혐오적이고 반지성적이고. 그러니까 정치 혐오적이 딱히 막 완전히 정치 혐오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정치를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렇지. 정치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살짝 반지성주의 기운도 있다. 내가 알 것과 내가 모를 것은 내가 정한다. 뭐 이런 태도. 진짜 너무 한심한데 그러면. 그 일베 친구들이 보여주는 태도랑 별로 안 다르잖아요. 그렇죠.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게 대체로 그런 맥락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또 100%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더 알아가야 되는 건 맞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급인데 알아야죠. 그건 그걸 알아야죠. 이거 모르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변명을 좀 반론 차원에서 드리자면 이제 문답을 자세히 보면 아예 모른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얘기한 게 원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백이 사실 재생에너지로 100%로 해서 뭐 산업 생산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좀 지금 국제적으로도 사실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상 재생에너지만 100%로 해서 산업을 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을 쓸 수밖에 없고 원전 산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한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리백이 그 원전 제외한 아리백이 국제적인 지금 스탠다드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으니 중장기적으로는 그걸 추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네. 그 문답도 들었거든요. 네. 전혀 이해한 사람의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을 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추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인 개념만 알고 있는 건 사실 전 이건 모르는 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리백이라는 게 야 재생에너지 100% 쓰자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무역 장벽이어가지고 저기 뭐야 유럽이나 이런 쪽에 잘 못하면 수출 못하게 되는 거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그냥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아리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빌드업을 시켜서 최종 완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랜드 플랜이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질문마다 다르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플랜이 당연히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이게 그래도 국가의 어떤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거라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몇 단계가 있죠. 예. RE100이라고 하는 게 그 국가 간 협정은 아니니까. 예. 기업들 간의 이제 협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일종의 원칙을 만들면 기업들끼리 뭔가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자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기업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 안에 뭔가 거래 관계로 들어오려면 다른 기업들도 그걸 쫓아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부문에서 상당히 재생에너지의 쓰임이 많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뭔가 그 경제 구조의 전환이나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효과죠. 네.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되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서 구속력도 좀 없다는 둥.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랄까 이렇게 더러운 에너지 내지 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에너지 그 만드는 것을 후진 국가에겐 떠넘기고 자기들은 마치 깨끗한 척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치명적인 약점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걔네들도 이제 하려고 해봤더니 아무래도 좀 어렵더라. 전기차도 좀 약간 미룬다 그러고 얘네들 슬슬 발 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뭐 누군가 정보를 알아봐서 그래서 원전을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측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다 고려는 해야 되지만 아리백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걸 접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리백을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할 건가 또는 아리백이 추구하고자 했던 에너지 전환 문제를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름의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단계적 접근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집권여당의 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은 채 그거는 몰라도 되는 영역 또는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는 영역 거의 뭐 이투죠. 설명은 길게 했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되게 무책임하죠. 차라리 입장을 제대로 얘기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생기면 그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교육제도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뭐 수능이 가령 뭐 올해는 수능이 어떻게 바뀐다더라라는 발표가 났어요 정부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일단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기조에 맞춰서 공부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뒷소문이 막 들려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원래대로 바꾼대. 아니면 뭐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채점 어려워서 안 돼. 원래 다시 원래대로 할 것 같아.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옳은 태도냐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전문가급으로 뭐 구체적으로 줄줄 깨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의대 중원 문제 가지고도 또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던데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더 많이 안다 그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안다가 더 좋은 답을 만든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끼리 만약에 예를 들면 싸움을 붙여놓으면 전문가끼리도 너무나 디테일하게 다른 답들이 나와요.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조차도 여전히 경쟁합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많이 달라지죠. 심지어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야에 가지고 제가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많이 안다고 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만큼 아느냐 그리고 그 적당한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아느냐에서는 깊이도 중요하고 넓이도 되게 중요해. 그럼 그 적절한 선을 찾아가는 게 특히나 정책 담당자나 정치를 하는 사람 되게 중요한 몫이에요. 전문가한테 끌려가는 것도 답은 아니야. 안 되죠.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의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게 또 특히나 그 약간 제너럴리스트적인 자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적정히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적정히 들어갈 줄도 알아야 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너무 깊게 아는 것이 답은 아니다.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네. 차라리 나 인정하겠어. 예, 그거는 뭐 정책 결정자로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니까. 네. 근데 그걸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게 다른 얘기.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완전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심지어 뒤에 자기가 어쨌든 나름대로 길게 설명한 것하고도 모순데 사실 그 뒤에 얘기한 걸로만 해도 아리백이 몰라도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기네들도 그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결국에는 이거 국제적 스탠다드요 했더니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렇지. 언젠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지. 알아야 되는 거죠. 태도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야. 알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가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 하겠다는 걸 말겠다는 거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더 물어봤으면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거기서 바닥 드러나왔겠죠. 뭐 예를 들어 탄소 국경세라든가 막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좀 그런 게 건방지니까 나오는 현상인데 알 필요가 없다는 되게 건방진 얘기잖아요. 사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부분까지 잘은 모르지만 현재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를 정책 판단에 참고로 삼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말이 또 되거든요. 그리고 또는 그거는 좀 더 정책의 판단에 필요한지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겠다라든가 이런 말이 돼요.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지식이 부족은 하지만 정말 필요한 지식인지 아닌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리백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어느 정도 질문을 던져야 될까 그러면 이게 정책 담당자나 공적 어떤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질문이 뭘까? 아리백에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내가 기자라고 치면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아니 또는 그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궁금해해야지 내용을 알 거 아니야. 아리백이란 도대체 뭘까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거든. 그래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여기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기업이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지금 아리백 선언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이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탄소 감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를 우리가 영향받을 범위는 어디까지인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질문을 해야 돼. 질문하거나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요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알고 보면. 겉으로 그냥 화려하게 막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 많지가 않아. 미국 기업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아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선언을 하는 바람에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100이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로 또 판단을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영향받을 산업이 사실 별로 없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연관성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사고할 게 아니라 딴 걸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연관된 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고 이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원론적으로 예를 들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 있건 간에 적어도 경제만 고민하더라도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안 던지고 있다는 얘기고 스스로가.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기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군요. 그냥 물어본 거죠. 아리백 아세요? 뭐 아리백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그 아리백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제적 기준이라고 스탠다드라고 물어봤던 기자분께서는 아마 이거 뭐 몰라도 돼요라는 대답에 대해서 조금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물어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투는 고쳐지질 않네요. 그게 아마 그 자기 성격 캐릭터하고 연결되는 말투 조금 고쳐진 게 헉헉대는 건 많이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말의 속도도 약간 느려졌고 그건 누군가가 코치를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태도는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딱 중학생 때 말투거든요. 그게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국 신당이 병립형에서 어떻게 3%를 넘어요?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말의 내용도 틀렸어요. 3% 넘는 건 병립형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막 생트집 잡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더 이상 생트집이 아니거든요. 혹시 중학교 때도 수염 기르고 말했어요? 수염 기르고 그러니까 더 무섭다. 뭐 그때도 수염은 났습니다만 깨끗하게 자르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중학교 때는 솜털이 났네요, 교수님. 솜털.
저에게도 솜털이 있던 시절이 있어요. 보송보송했나요? 아 예. 솜털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서 너는 이렇게 필요한 건 안 담고 이렇게 털 맞는 걸 담고 그러니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귀찮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귀찮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그래요. 뭐 아리백을 근데 이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몰라도 된다 칩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거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우리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일본은 내수 시장으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이 못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 사실은 외교에서 난 빵꾸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다른 빵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빵꾸는 외교에서 났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나라의 그러니까 수출의 경로가 막혀버리면 그때 또 딴소리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탓을 한다거나 국회 탓을 한다거나 그럼 얘기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도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그 파멸의 수레바퀴만 계속 돌아가고 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건데 앞으로도 우리는 그럼 이런 식의 워딩만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현 정부가 특히 그 아리백이나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서구 선진국 사이에서는 많이 진전된 논의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 감축량 목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 정부가 5년 안에 이제 3년 남았죠. 3년 반 안에 책임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래서 전혀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런 태도가 좀 그것도 있고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급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고민하는 티를 냈을 텐데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 그리고 당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총선 끝 뒤까지만 하면 돼. 맞아요. 어차피 국회의원 안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사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대통령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 인지도 나는 인지도만 가져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선거를 최대한 무난하게 맞춰서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아리백은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몰라도 되지.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죠. 다른 곳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의 뿌리는 단 곳에 있다고 봐요. 그럼 진짜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유를 꾸며대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이 어설프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되는 분야라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법에 연관되겠다거나 이러면 또 안속 엄청 했을 텐데. 내가 지금 당권을 가지고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총선까지 딱 시한부로서 뭔가를 해서 나한테 제일 좋은 성과를 빼려고 할 때 그런 거 알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지 알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은 그거 별로 중요한 개념 아니니까 몰라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건 제할 바 아닙니다. 그렇죠. 에 가까운 거네.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 본인의 목표, 정신 목표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사실 그거기다 대고 그거 내 할 바 아닌데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추가로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래서 약간 궤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꾸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내가 뭔가 국정의 책임과 유사한 상황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니까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뭐라고 주어서 얘기는 했는데 또 앞뒤는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살짝 짜증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그런 거고 원래 본심의 출발점은 자기가 원래 그냥 하기로 생각한 거에 범위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솔직히 선거 시기에 긴 당대표도 아니라 선거 시기 국회의원도 아닌 그 사람이 선거 책임지러 왔는데 정책적인 거 관심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그러면 투표제에도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그렇죠. 따져보면 내가 알아봐야 소용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알아 그런 거. 난 일단 이기면 돼. 그렇지. 만약에 마음을 내가 당대표급으로 당정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람이고 뭔가 나름대로 국회에서 그 정책 가지고 입법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졌겠지. 지금 그 상황도 아니잖아. 입법할 게 없거든. 심지어는 공천도 별로 관심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거의 없다 뇌피셜입니다. 딸랑딸랑 카메라 저만 비추세요. 네. 그렇다고 진짜 나만 비추. 약간 매정하다잉.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공천에 관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예측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 작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머리가 깨지는 일인데 이 개선해야 될 변수도 한두 개가 아니고 따져봐야 될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은 너무 가볍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시장 다니면서 오징어 튀김 집어가지고 사면 입에다 막 밀어넣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정치 혐오자인데 왜 이렇게 또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겁니까? 몰라요? 자꾸 유도신문에 죄송합니다. 딱 걸렸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관심에 제가 볼 때는 요건 이봉 활동가하고 유사한 특성인데 관심 분야가 좁고 대단히 목적지향적이에요. 아 목적만 이루면 된다 나는. 아 근데 저보다 확실한 건 말은 잘해.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진짜로 내가 더 대답하기 어려운 정도로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박에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말을 하잖아. 네, 그 말을 잘한다는 표현에 대한 모독이요. 그렇죠. 네. 말 잘하는 건 그런 뜻 쓰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저 가면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오늘 정치번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랑 비슷한 말버릇을 간혹 발견하거든요. 제가요? 이것도 저의 말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감하는 바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를테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의 개인적 정치 욕심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해야 되는 이런 거야. 나머지를 괜히 하래. 귀찮아. 이런 쪽에 좀 가깝고 이봉호 활동가는 그거를 아니 요걸 하라는 건가? 저걸 하라는 건가? 뭐 말만 하세요. 요거 해볼게요. 이런 쪽에 훨씬 더 가깝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봉호 활동가는 자기가 할 일을 명확하게 안 정해주면 짜증을 내요. 그렇지. 예. 그렇다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시킨다 그래서 안 하거나 짜증내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아 이거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짜증을 내잖아요. 그거 제 할 바 아닙니다. 짜증은 좀 내는 편이야. 한동훈 위원장. 짜증 많이 내지. 기본적으로 말하는 태도 자체가 짜증이야 이분은. 왜 그렇게 세상에 짜증나는 게 많은지. 그저께인가 27일인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도 기자들 질문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이 그나마 물어보는 게 이거 너무 친윤불패, 현역불패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혹시 이거 29일 오늘인데 사실은 김건희 특검 재표결 때문에 지금 부결났다고. 지금 부결됐다 그러는데 조금 눈치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역들 이타표 나올까봐 일단 다 살려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대뜸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작년부터 있던 얘기인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거의 안 하는 표현인데 사실 정치인이 어설프게 이 표현 썼다가 기자들한테 겁나 두들겨 맞을 거거든요. 기사로. 근데 본인은 또 안 두들겨 맞는다는 그런 확신도 있으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인데 짜증을 못 숨겨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 정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가 많을까? 아니 본인 말대로라면 본인은 엘리트 인생만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성공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지금 재판은 다 판판이 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걸어온 입신양명의 길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짜증이 가득 차 있을까요? 이거 진짜 몰라서 여쭈는 겁니다. 진짜로? 네. 전 두 가지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두 가지가 반대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트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엘리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나름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객관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엘리트로 성장한다, 입신양명한다가 뭐예요? 뭐 고관대직에 올라간다?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되잖아.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얻거나 돈을 얻거나 뭐 지위를 얻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붙거나 뭐 서울대를 가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목적의식이 되게 명확하고 수단을 잘 배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일들이에요. 목적의식이 명확하고 수단 배치를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정하고 수단 배치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할 것인가를 정해놓는다. 그렇죠. 심지어 검사니까 이 법이라든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죠. 아니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해볼까요?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울대 법대 시절에 서울대 법대 시절에 이제 뭐 운동권 가졌거나 뭐 이런 나름대로 자신이 취득하고자 했던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던지려고 노력했던 학우들을 제외하고 나서 법대 다니는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였냐면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제 뭐 약간 놀기도 하고 뭐 개론 과목도 듣고 그러다가 2학년쯤 되면 사법고시 시작을 해요. 사법고 준비를.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붙는 거예요. 그걸 정하는군요. 바로. 왜냐하면 그때 서울법대에 있는 친구들의 상당히 많은 어떤 아동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20대의 영감 소리 듣는 거. 진짜요? 왜냐면 빨리 붙으면 가능한 일이니까. 그리고 원래 그쪽 집단 제가 서울 법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엘리트 지향을 갖는 집단에 되게 좀 진짜 어린 목표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약간의
그 경쟁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있어서 그래서 내가 더 소년급제를 하겠다. 그렇지. 기록을 세우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게 있어요. 와 진짜 쓰잘데기 없는 목표네요. 네. 물론 뭐 필요할 수도 있죠. 이제 네. 개인적으로야. 그런데 그게 별로 그렇게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예. 이를테면 학력고사 1등한 거 인생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학력고사 1등으로 평생 먹고 살 거야? 아니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잘 팔려. 예. 하지만 큰 시야에서 보면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40, 50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네, 알죠. 네, 그리고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인간을 성숙시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네. 하지만 되게 작은 목표들의 경쟁심을 느껴. 네. 이를테면 삼시급제 이런 거. 삼시 패스라고 흔히 그러죠. 예. 행정고시 붙고 사법고시 붙고 이런 것, 외모교시 붙고 이런 거. 예전에 고승덕 변호사가 그걸로 유명했죠. 그렇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도 왜 세 개를 붙어? 나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아니 사법고시 붙어 변호사 하려면 사법고시 붙는 거고. 그렇죠. 외교부에서 크려면 외무고시 그냥 붙으면 되는 거고. 네. 행정고시는 또 길이 다르잖아요. 행정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 왜 굳이 세 개를 다 칠까? 약간 과시용도 있는 것 같고 과시성이 있는 거지. 경쟁 욕구, 과시 욕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적이고 큰 의미를 갖는데 그걸 수단으로 나를 높여주는 수단으로 이른바 타이틀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개를 다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이야. 맞아, 되게 기괴한 일이잖아. 목표가 정말로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면 사법고시를 봐야지 왜 외무고시를 보냐고. 그리고 외무고시에서 외교관 되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야. 이거는 같은 행정부 안에서도. 그럼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지. 안 되면 딴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트로피 수집이라 그러는데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배틀이 붙어. 내가 더 똑똑해를 입증하는 과정이거든. 빨리 이해할 수 없네.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정해줘요. 또 막 방송에 막 빵빵 그런 게 또 되게 많습니다. 막 삼시 삼관왕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솔직히 말하면 고시 세 개는요. 어느 하나를 준비하면 나머지 준비하기 쉬워요. 과목들이 되게 비슷하고, 되게 비슷하고 뭔가 약간의 물리만 튀면 약간만 더 노력하면은 사실은 패스할 수 있어요. 시험에 족보라는 것도 또 있고 물론 저희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하나 정도 패스하면 2개, 3개 패스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그 고승덕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 대학 다닐 때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약간 신하처럼 3대 고시를 다 패스하고 마치 뭐 무림 고수처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한 얘기 뭐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엄마한테 비닐봉지에 비빔밥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엄마들이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서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뭐라 그래 되게 세속적이기도 하고 약간 호사가들의 말이거든요.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막 떠버리기 좋아하고 까십 좋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지 진지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좌지우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처럼 이렇게 남의 눈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말에 따르면 몸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빈티지 시계 수집에 취미가 있다는 걸 밖으로 내보이고 싶었나 봐요. 너무 티가 나는 빈티지 시계들을 차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또 언론에서 이렇게 막 그 삿대로 막 조명을 해줍니다. 그럼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런 놀이에 심취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쭉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향도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훨씬 더 목적지향적이고 뭔가를 수집하고 뭔가를 하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능하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주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험 능력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과하면 엘리트에 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른바 엘리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승승장구 해온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중간중간 실패도 있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격이 왜 그렇게 짜증에 가득 차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돌아오긴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성이 짜증이라는 특성과 가까우면 가까웠지 멀지가 않다는 거예요. 짜증이 왜 날까? 보통 아니 내가 보기에 이거 하면 되고 이런 거만 하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딴 거를 하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짜증스럽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가서 저걸 쟁취하는 건 내가 1등인데 그렇지. 자꾸 내가 했던 거 말고 다른 걸 물어보니까 그렇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자꾸 다른 걸 물어보니 대답에 짜증이 묻어있구나. 그러니까 뭐
농구 잘하는 선수한테 성격은 개차반인데 농구 잘하는 선수한테 당신 성격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이러면 또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게 별로 중요한 말도 아니고 대답하기도 귀찮고 거업님 말로 하면 짜치는 그런 식의 일인데 네. 근데 이제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짜증이 나지. 왜 자기가 네. 하고 싶은 건 딴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탄도 얼굴에 묻히고 또 이래야 되잖아. 그게 짜증이 나지 사실은. 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네. 네. 사실 시장 가서 그 닭강정 먹는 것도요. 정말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음식 안 드실 거예요 평소에.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쇼를 하잖아요. 신용하고 우리나라에서 권력 엘리트가 되려면 또 그런 거 많이 있죠. 항상 얘기하시지만 정치인의 쇼는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근데 이왕이면은 나중에 더 가면 진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공감 능력이 있어서 진심이 되면 쇼를 안 해도 네. 쇼가 아닌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노회찬이나 이런 케이스처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근본적으로 싫어. 공감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되도록이면 빨리 그냥 뭔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어. 아 왜냐면 나는 소년급제할 만큼 잘난 사람인데 민기적거리는 거 싫어.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만 있겠어요? 더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본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네. 되게 많이 봐서 되게 예측 가능하고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아이고 그래 원래 저렇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고요.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공복의식보다는 이것에 쩌들어 있는 경우들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타이틀, 뭐 삼시 타이틀 이런 거를 본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엘리트,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된 엘리트의 개념이죠. 여기서 이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나 타이틀 따서 나 개인 만족이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공직에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검사와 같은 아주 공적 책임이 큰 직업은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땄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너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얻은 거를 도구로 생각해버리면 자기 권력 남용의 정당화로 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봐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가 검찰 권력 남용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용인해준 그런 잘못된 엘리트 의식에서 시작될 수 있고 그런 거를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에서 좀 엿볼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특권의식, 특권 계층이라는 게 실제로 직접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특권의식도 막 정말로 특권의식에 막 쩌들어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가까운 성향이나 태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실 이따위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요 의식. 하지만 하기는 해야 되지. 네, 하기는 해야 되니까 되게 짜증이 나는 상태. 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네. 내 짜증이 혹시라도 그런 짜증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특권 의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의식이거든요. 내가 특별하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어를 대다수는 영어를 잘 못해. 근데 나는 영어를 잘해. 특별하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한국어를 잘하는 와중에 한 가지의 특별함이 모든 면에서의 특별함을 만들지 않아요. 이따가 우리가 미디어 정권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수학을 열나 잘해도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는 굉장히 그 천재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뭔가 엘리트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는데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 육각형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거는 타고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련을 거쳐야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아인슈타인도 계란 하나를 못 삶았대요. 그 천재가.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데 근데 이제 엘리트들이나 이런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내가 이거 하고 살 사람은 아닌데라는 의식이 뭐냐면 나는 사실은 내 능력으로 뭐든 잘하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예를 들면 사법고시 봐야 되면 사법고시 봐서 패스할 수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의대를 가려면 내가 의대 갈 수 있었고 예를 들면 내가 외무고시 봤으면 외무고시 붙었고 내가 정치하면 정치도 잘하지. 아, 그렇게 확 비약해버리는구나. 그게 있어요. 정치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니거든. 내가 판사하잖아요. 판사하는데 되게 그 이상한 그 사람들 범죄자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판사 하라니까 하는데 내가 왜 저 따위 인간들하고 몸 섞으면서 살아야 되지? 말 섞으면서? 네. 예. 몸 섞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같이 감옥 가버리는 거니까. 예. 몸 섞는다는 게 이제 공간을 섞는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좀 더 높은 데로 가는 대법관은 안 그래도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주니어 판사니까. 시니어가 되려면 이거 겪어야지. 그러니까 견디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가진 특권 의식이 그 과정을 통해 성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특히나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이거 해준다. 해줘. 정말 재수없네요. 진짜 미안한 말인데 정말 재수없네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그거 제가 아까 댓글을 보고 웃음을 참아가지고 어떤 분은 뭐 먹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던데 제가 어떤 댓글을 보고 그렇게 웃음을 확 참았냐면 우리가 그 검사 출신 뭐 꼭 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뒤틀린 엘리트 의식 때문에 특권 의식 때문에 이게 정치까지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정치로 넘어와서 짜증을 내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짜증을 내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럼 정치를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이 정치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은 게요. 여전히 그래도 쇼하는 엘리트들이 먹고 사는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야 될 장벽이 좀 셉니다. 정치는 쇼를 보는 사람들의 수준도 있단 말입니다.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보는 눈이 많잖아요. 어디 가서 막걸리도 마셔야 되고 내가 엘리트로서 할 생각이 없었던 일들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살아남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 표는 또 엘리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리고 기자들이 뭐 맨날 물어보고 그러니까. 세상 다르죠. 이것만 아니면 나는 우아하면서도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걸 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지위가 안 와. 웬만한 엘리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욕.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을 다 넘어설 정도로 강한 것이다라는 걸 느끼거든 살면서. 내가 의사만 해서는, 변호사만 해서는, 판사만 해서는, 검사만 해서는 넘을 수 없는 힘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 시간이 지나면 다른 세상에 있다. 그렇지. 보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은 전혀 생판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일을 해야죠. 하기 싫은데 해야겠네. 아니면 혹은 위에서 시키네. 근데 이것들이 자꾸 나랑 맘먹으려고 드네. 저런 엘리트급에도 못 드는 놈들이 자꾸 나한테 무엄하게 질문을 하고 지적질을 해대고 짜증이 나겠네요.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마시라니까.